미국 맥주 시장에는 20년 넘게 절대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 버드라이트다.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어도, 야구장을 가도,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해도 언제나 그 파란색 캔이 있었죠. 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버드라이트는 단순한 맥주가 아니라 미국 서민들의 물이자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이 거대한 제국이 반 2주 만에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아니고 맥주에서 독극물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1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가 저 버드라이트 선물 받았어요 라고 올린 그 짧은 영상 하나가 100년 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겁니다. 주가는 35조 원이 증발했고 마트에는 버드라이트만 덩그러니 남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며 급기야 22년 동안 지켜온 1위 자리를 멕시코 맥주 모델로에게 뺏기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도대체 마케팅 담당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획을 했을까요? 그리고 미국 보수층은 왜 그토록 분노하며 맥주 캔에 총을 쏘는 영상까지 올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매운동 사건이 아닙니다. 기업이 PC주의, 즉 정치적 올바름을 어설프게 마케팅에 섞으려다 핵심 고객의 영린을 건드리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21세기 마케팅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도 교훈적인 피해 기록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대륙을 반으로 쪼개버린 그 맥주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버드라이트가 어떤 브랜드였는지 그들의 리즈 시절 광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버드라이트 광고는 그야말로 미국 아재 개그의 정점이었습니다. 혹시 Real Man of Genius, 진짜 천재들이라는 라디오 광고 캠페인 들어보셨나요?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웅장한 음악이 깔리고 성우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면 미스터 타코 샐러드 발명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거나 공항 수함을 찾는 곳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남자에게 건배 같은 식이죠. 이 광고들이 왜 대박이 났을까요? 버드라이트의 주 고객층인 평범한 남성들,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미식축구 보며 맥주 한 캔 따는 그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세상 이야기나 정치적 메시지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떠들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라며 위로받고 싶을 뿐이었죠. 버드라이트는 바로 그 보통의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가르치려 들지 않아. 우린 그냥 너희 친구야. 이게 버드라이트가 20년 넘게 1위를 지킨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버드라이트 본사 애나이저부시 경영진에게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젊은 층, 즉 Z세대가 맥주를 안 마시는 겁니다. 그들은 와인이나 하드셀처 같은 세련된 술을 찾았고 버드라이트는 배 나온 아저씨들이나 마시는 촌스러운 술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경영진은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브랜드는 늙어서 죽는다. 젊어지자, 힙해지자, 그리고 더 포용적으로 변하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케팅 부사장 알리사 하이너샤이드입니다. 그녀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였고 버드라이트의 낡은 이미지를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나중에 불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드라이트는 그동안 프레티한 이미지, 즉 대학 남학생 클럽의 철없는 마초 같은 유머에만 의존해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포용적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이 브랜드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얻기 위해 기존 고객을 철없는 마초로 비하해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버드라이트를 사랑해준 트럭 운전사, 건설 노동자, 시골의 농부들을 한순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그 포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바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딜런 멀베이니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 만우절, 딜런 멀베이니의 인스타그램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녀가 거품 목욕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버드라이트 측에서 보내준 특별 제작 캔을 자랑합니다. 그 캔에는 딜런의 얼굴이 프린트되어 있었죠. 딜런은 제가 여자로서 보낸 365일을 기념해서 버드라이트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라며 기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와, 우리 이제 성소수자도 챙기는 깨어있는 브랜드야.
Z세대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보수층, 그리고 버드라이트의 핵심 고객층인 레드넥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상남자 맥주 버드라이트가 맞아?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마시던 그 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트랜스젠더 모델을 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믿었던 친구 같은 브랜드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와서 너네 아직도 그렇게 사니? 좀 깨어라 라며 훈계하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유명 락 가수 키드 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버드라이트 박스를 쌓아놓고 돌격소총을 들고 난사해버립니다. 맥주캔이 터져나가는 장면 뒤로 그는 카메라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며 육두문자를 퍼붓습니다. Fuck Bud Light, Fuck Anheuser-Busch. 이 영상은 조회수 5천만 뷰를 넘기며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컨트리 가수 트래비스 트릿이 자신의 투어버스에서 버드라이트를 다 빼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멀쩡한 버드라이트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영상, 냉장고에 버드라이트만 꽉 차 있고 아무도 안 사가는 마트 인증샷, 바에서 버드라이트를 주문하면 야유를 보내는 영상들이 챌린지처럼 번져갔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버드라이트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통기사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본사 양반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왜 우리가 길바닥에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매운동의 성격을 잘 봐야 합니다. 보통 불매운동은 사지 말자라고 호소해도 대체제가 마땅치 않거나 귀찮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다릅니다. 대체제가 너무나 많아요. 버드라이트 맛이 싫으면 옆에 있는 코얼스라이트나 밀러라이트를 집으면 그만입니다. 맛 차이요? 솔직히 눈 감고 마시면 구분 못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배신자 응징에 드는 비용이 0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렇게 쉬운 불매운동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애나이저부시의 CEO 브랜던 휘트워스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성명문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기름을 들이부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맥주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느껴지시나요? 미안하다, 우리가 실수했다 라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딜런을 지지한다, 다양성은 중요하다 라는 소신도 없습니다. 그저 양쪽 눈치만 보며 두루뭉술한 말장난만 늘어놓은 겁니다. 이 간보기식 대응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수층은 사과도 안 하네? 우리를 개무시하는구나. 끝까지 가보자 라며 불매 강도를 높였고, 반대로 성소수자 진영과 진보층은 왜 딜런을 지켜주지 않느냐? 우익들의 공격에 굴복해서 꼬리를 내리냐?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버드라이트는 왼쪽 오른쪽 모두에게서 두들겨 맞는 샌드백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양비론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차라리 나이키처럼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밀고 나가겠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진보층의 지지는 얻었을 겁니다. 나이키가 2018년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무릎 꿇기 시위를 한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을 모델로 썼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보수층은 나이키 운동화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냐? 나이키의 주 고객은 도심에 사는 10대, 20대 진보 성향의 젊은이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나이키의 용기에 환호하며 지갑을 열었고, 나이키 매출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나이키는 누가 내 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드라이트는 자신의 찐 팬들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3년 5월, 6월이 지나면서 버드라이트 매출은 전년 대비 25%, 30%씩 곤두박질 쳤습니다. 맥주같이 소비 회전이 빠른 상품에서 30% 매출 하락은 그냥 망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주점에서는 버드라이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아예 주문 자체를 꺼리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이를 소셜 낙인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3년 6월 멕시코 맥주 모델로 에스페시알이 버드라이트를 제치고 미국 맥주 판매 1위에 등극합니다. 2001년부터 22년간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준 적 없던 킹 오브 비어가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민자들의 맥주에 왕관을 뺏긴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미국 주류 문화의 지형도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버드라이트 측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마케팅 책임자 알리사 하이너샤이드를 휴직 처리하고 다시 예전처럼 근육질의 미식축구 선수들이 나오고 컨트리 음악이 흐르고 성조기가 휘날리는 마초스러운 광고를 급하게 찍어 송출했습니다. 심지어 맥주를 공짜로 뿌리는 수준의 파격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15달러짜리 맥주 한 박스를 사면 15달러를 환급해주는, 사실상 맥주가 물보다 싼 상황까지 연출했죠. 하지만 떠나간 A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친한 척? 어림없지. 한 번 깨진 신뢰, 특히 이념적 배신감은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버드라이트 대신 모델로를 마시거나 쿠어스를 마시며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무서운 건 습관의 변화입니다. 한 번 바뀐 입맛과 브랜드 충성도는 되돌리는데 수십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ESG 경영과 브랜드 정체성의 충돌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부서를 만들고 소수자를 위한 마케팅을 펼칩니다. 그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요구니까요. 하지만 버드라이트 사태는 투자자의 요구와 소비자의 정서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영진은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깨어있는 기업이야 라고 자화자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맥주를 실제로 사서 마시는 텍사스의 농부, 오하이오의 공장 노동자들은 맥주 회사가 왜 우리한테 정치를 가르치려 들어? 그냥 시원한 맥주나 팔라고 라고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고객을 가르치려 드는 브랜드, 고객의 수준을 낮게 보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디즈니, 타겟 등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이른바 버드라이트 모멘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이거 이러다 버드라이트 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마트 타겟은 성소수자 관련 상품을 매장 전면에 배치했다가 보수층의 항의를 받고 급히 뒤로 뺐는데, 이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는 버드라이트식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버드라이트의 몰락이 반사이익을 얻은 경쟁사들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경쟁사인 밀러라이트나 쿠어스는 이 사태 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맥주 본연의 맛과 시원함을 강조하는 광고만 내보냈습니다. 맥주는 맥주다울 때 가장 맛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버드라이트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의 고객을 알라입니다. 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 다양성 존중라 해도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마케팅은 설교가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둘째, 진정성 없는 PC주의는 독약입니다. 버드라이트가 정말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기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트렌드의 편승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다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신념인지 아니면 얄팍한 상술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신념을 지키려면 나이키처럼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맥주 본연의 가치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입니다. 사태가 터졌을 때 CEO의 대처는 너무나 아마추어 같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말은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차라리 빠르고 명확하게 사과하고 특정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면 이 정도의 파국은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1위 왕좌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버드라이트의 몰락은 마케팅 교과서에 영원히 박제될 사례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망각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마트 진열대에는 주인을 잃은 버드라이트가 쓸쓸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영혼이었던 파란 캔은 이제 마케팅 대참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 저 당시의 마케팅 담당자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밤 시원한 맥주 한 캔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마케팅 폭망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제가 아주 현미경처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콘텐츠 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